자, 오늘은 저작권 무료 음악 필요 없고요. 하향 주방도 필요 없습니다.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 공책이랑 필기도구 꺼내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강의는 중식볶음밥 학개론입니다. 일반 가정편이고요. 한국에서 흔히 찾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중국집 볶음밥을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준비하고 요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조리 관련된 어떠한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정말 꼭 볶음밥을 좋아하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좌치러들 혹은 주부님들에게 적합한 강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구석 볶음밥 무형문화재가 되는 초석을 다질 수업일 겁니다. 전문성은 없더라도 한 인간의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중식볶음밥을 향한 여정을 담고 있으니 흥미롭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요, 조리도구, 그 다음 4개의 재료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직접 중식볶음밥을 만드는 영상에서 볶는 과정에 대한 코멘터리와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가정집에서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볶음밥은 무엇이냐 인데요.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볶음밥의 형식은 우리가 흔히 중국집에서 시키는 메뉴인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안식, 양주식 등등 여러 종류의 볶음밥이 있지만 딱히 그것들을 따라 한다고 보긴 힘들고 그냥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기본 볶음밥입니다. 다만 짜장 소스 등 따로 곁들이는 소스 없이 그냥 밥 자체가 맛있고 기름지고 이런 걸 지향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상적인 볶음밥이란 무엇이냐? 제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지만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볶음밥들을 토대로 이상적인 볶음밥이란 밥의 적당한 수분감과 고스란히 공존하며 밥알 하나하나에 색, 향, 기름이 잘 입혀져 있고 간이 적절한 볶음밥이 됩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인 볶음밥에 다가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리도구를 말해봅시다. 우리는 가정집에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쿡탑을 쓰게 되겠죠. 이것들은 전문 중식당의 로켓버너에 비해서 한 10배, 20배가량 화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딱히 그것 때문에 맛으로 크게 손해보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불맛을 입히기가 좀 힘들어지겠지만 불맛이 볶음밥에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저는 인덕션을 쓰고 있고요. 팬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시즈닝을 해줘야 하는 탄소강이나 무쇠 웍이 근본인데 사실 우리는 그런 웍을 관리할 여력이 없어요. 너무 귀찮아요 이거는. 그냥 테플론 코팅을 잘 된 깊은 팬을 찾아서 쓰도록 합시다. 만약 진짜 나는 웍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 제가 경험자로서 알려드릴 건 일단은 편수웍을 사세요. 양수웍을 사면 이렇게 생주로 손잡이를 잡고 이제 웍을 다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팔목이 그냥 떨어져 나가요. 또 이제 웍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기 전에 당연히 시즈닝 해줘야 하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냥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그냥 코팅팬 하나 좋은 거 사서 씁시다. 밥을 볶을 때 쓰는 도구는 볶음밥 좀 볶아봤다는 사람들은 이제 까옥이라는 이 도구를 아실 텐데 긴 국자죠. 이 국자의 머리와 기둥의 각이 둔각인 국자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각 때문에 좀 볶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까오기 같은 경우는 팬과 몸의 거리가 좀 먼 편이고 또 대용량 요리할 거면 어울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실용적인 조리도구는 아닙니다. 짧은 까오기도 있긴 한데 겉멋 부리고 싶으시면 저처럼 사시면 됩니다. 근데 안 써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볶는 도구는 그냥 긴 나무 수저고요. 일반 국자도 밥을 내리쳐서 볶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제가 이후에 알려드릴 볶음밥용 밥으로 준비를 하시면 1, 2인분 만들 때는 밥을 내려쳐서 볶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인 재료 파트입니다. 재료는 크게 4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쌀 부분부터 시작할 거고 그 이후에 차례로 기름, 고명, 간 파트를 강의할 겁니다. 쌀 시작해 볼게요. 쌀은 모양에 따른 종류가 3종류가 있죠. 이거는 흔한 상식인데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단립종 아니면 중립종을 쓰고요. 장립종은 태국식, 인도식 볶음밥에서 여러분들이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쌀을 써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쌀 종류는 전혀 상관없어요. 순전히 본인 취향입니다. 볶음밥에 적합한 쌀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진짜 많이 써봤는데 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으로 장립종 쌀을 사서 여러 번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무조건 꼬슬꼬슬하게 밥이 잘 볶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 이유도 제가 아는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밥을 지을 때는 이제 거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짓죠. 압력밥솥을 쓰거나 전기보온밥솥을 쓰거나 한 기사에 의하면 이제 압력밥솥을 쓰는 가정의 비율이 한 90% 정도긴 한데,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라고 하면 취사되는 온도입니다. 밥이 압력밥솥은 이제 손 내의 환경이 고압 환경이 되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이 이제 100도가 아닌 좀 더 높은 온도 170도 가량에서 취사가 되고요. 전기보온밥솥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가해주는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100도 근처에서 취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보온밥솥에서 밥을 지으면 약간 냄비밥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취사되는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전분의 호화 반응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젤라티네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전분이 물과 함께 가열이 되면 진짜 젤리처럼 끈적해지는 뭔가로 바뀝니다.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이제 밥의 찰기가 유독 심한 거를 이제 느껴보셨을 텐데, 이거는 고온에서 호화 반응이 더 잘 일어나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호화 반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생긴 밥은 볶음밥으로 무조건 안 좋아요. 너무 끈적끈적해서 분리되는 수준으로 만들려면 너무 오랫동안 볶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압력밥솥을 쓰더라도 물을 지나치게 적게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호화 반응은 좀 덜 일어나더라도 그냥 밥 자체가 마른 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호화 반응이 여러분들이 이제 긴 쌀, 이제 장립종을 쓰더라도, 베트남 쌀을 쓰더라도 생각보다 볶음밥이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장립종을 쓰더라도 호화 반응은 일어날 대로 다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쌀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쌀을 뭘 쓰든 간에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면 호화 반응이 지나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만큼 압력밥솥 안에서 일어나는 호화 반응은 상당히 강해요. 볶음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 유튜브들 아니면 외국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지은 밥을 냉장고에 식히기만 하면 볶음밥용 밥이 완성된다 라는 말을 막 들었을 텐데, 이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서 호화 반응이 너무 잘 일어난 쌀은 아까 말했듯이 한 올 한 올 분리되는 상태로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쌀이 너무 마를 때까지 식혀야 하거나 볶아야 합니다. 외국 유튜버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은 압력밥솥이 아니라 전기보온밥솥을 쓰거나 냄비밥으로 밥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쓰는 압력밥솥보다 압력이 낮게 걸리는 압력밥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이제 서양 쪽에서 흔히 이공계 요리의 신으로 불리는 이 제이 켄지 로페즈 알트의 신간인 더 웍을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볶음밥용 밥 준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압력밥솥으로 밥을 짓고 그대로 따라 해봤어요. 이 다 된 밥을 잘 퍼뜨려서 1시간 정도 선풍기 앞에서 식히는 방식입니다. 책에서는 이게 가장 완벽한 볶음밥용 밥이 나온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영상을 보시면 이게 1시간 식힌 거거든요. 근데 1시간을 식혀도 찰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보이실 거고, 이걸로 한 볶음밥 볶아 볼게요. 일단 1시간 동안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밥이 마르기는 말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잘 볶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웍질,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뒤집을 때 보면 이게 서로 뭉쳐가지고 이제 계란 오믈렛처럼 뒤집히거든요, 모양이. 마른 건 말라도 찰기는 여전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기가 있으니까 잘 분리가 안 돼서 제가 원하는 분리도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볶으니까 딱 15분 걸렸어요. 15분 동안 계속 볶으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원하는 볶음밥에 이제 분리되는 정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밥이 너무 말라 있어요. 먹으면 턱이 아픕니다. 볶음밥은 고슬함이랑 촉촉함이 공존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고슬함밖에 남지 않은 그런 볶음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리의 신이 알려준 방식으로 해도 호화가 잘 된 밥으로는 먹히지 않았죠. 이거는 장립종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화 반응이 많이 일어난 밥을 쓰면, 특히 한국처럼 압력밥솥을 많이 쓰는 환경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베트남쌀 쓰고 식은 밥 쓰면 볶음밥이 잘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들은 즉석밥을 이제 데피지 않고 바로 볶음밥에 쓰게 되면 제일 좋고 편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실제로 이제 국내 셰프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방법이죠, 이게. 근데 진짜 이렇게 즉석밥으로 그 볶음밥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면요, 일단은 잘 볶여요. 그 한 올 한 올 분리도 잘 되는 느낌이고, 생긴 건 또 윤기가 나고 뭐 탱글탱글하게 잘 볶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백종원이나 뭐 다른 요리사들이 유튜브에 올린 볶음밥 영상을 보면 즉석밥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볶죠. 하지만 이걸 막상 먹으면 어떻게 되냐? 먹어보면 쌀의 식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수분 죽 같은 느낌입니다. 이빨에서 그냥 완전 으깨져가지고 밥알을 먹는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모양만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저수분 죽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상적인 볶음밥이랑은 거리가 좀 있죠. 쌀과 밥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상적인 볶음밥용 밥을 지을 수 있는지 이제 말해 드릴게요. 저는 전기 보온 밥솥, 압력 밥솥 모두 사용해 봤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최적의 취사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궁극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압력 밥솥의 한계, 그러니까 너무 호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볶음밥 기능장애 길을 걸으시려면 필연적으로 좋은 전기밥솥을 구비하는 게 답입니다. 본격적으로 취사 방법 설명하기 전에 그 밥솥 종류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제 공통적인 조리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로 언급한 것처럼 먼저 쌀은 아무거나 취향에 맞게 쓴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좀 오래된 쌀이 낫다입니다. 햅쌀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밥이 좀 질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좀 날라간 오래된 쌀을 쓰는 게 낫다는 건데, 그렇다고 너무 묵은 쌀을 쓰면 이제 묵은 냄새가 나죠. 그래서 묵은 냄새가 나기 전과 그리고 수분이 좀 날아간 후 그 이제 좁은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쌀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구할 수 있는 쌀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냥 구할 수 있는 쌀은 대부분 이제 그 작년 가을에 도정된 햅쌀일 거예요. 두 번째는 쌀을 아주 잘 씻는다는 겁니다. 호화 반응은 전분과 물이 열과 만나서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전분을 최대한 없애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막 엄청 빡빡 씻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물이 좀 투명하게 나온다는 느낌이 들도록 좀 오래 씻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또 과하게 씻으면 쌀가루들이 날리는데, 이러면 나중에 좀 질감이 푸석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이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씻는 걸 끝내시고요. 세 번째는 물량은 적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밥이 고슬고슬 해야 되니까 무조건 물을 적게 해서 취사를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볶음밥용 밥은 밥을 다 짓고 밥솥 뚜껑을 열었을 때 말라 보이면 안 돼요. 왜냐면 볶으면 더 말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꺼낼 때는 적어도 촉촉해야 돼요. 물기가 조금 있어도 돼요, 심지어. 그래서 명심하실 거는 뚜껑을 열었을 때 말라 보이면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경험적으로 물량을 계속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쌀 불리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딱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쌀 불림은 조절하기가 또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쌀 종류, 이제 환경, 물 온도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도 매번 쌀이 흡수하는 물량은 다를 거고, 그리고 또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가끔씩 이제 쌀이 또 갈라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쌀을 불려서 쌀이 물을 좀 머금으면 좋은 게 있냐 라고 하면 또 좋은 거는 저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불림 없이 그냥 씻고 그냥 바로 취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되지만,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밥을 지어보면서 느낀 점은 방금 그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밥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기보온밥솥 기준입니다. 전기보온밥솥은 이제 방금 언급한 대로 쌀을 준비해 주시고 취사해 주시고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네, 진짜 그게 끝입니다. 밥 상태에 따라서 보온 모드로 1시간, 2시간 정도 밥솥에 놔뒀다가 쓰는 경우랑, 아니면 이제 밖에 한 1시간, 2시간 꺼내놓고 썼는 경우가 조금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밥에 수분기가 좀 있으면. 근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쓰셔도 대부분 무방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상당히 신뢰하는 일본 중식당 유튜브 채널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도 이제 볶음밥을 만들 때 바로 밥솥에서 밥을 꺼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볶이는 걸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분리가 잘 되고 잘 볶이거든요. 또 제가 부산에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볶음밥 맛집인 해운대 이응식당의 사장님께 문의해보니까 그분도 그냥 밥 짓고 바로 쓰신다고 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이제 전기보온밥솥을 쓰기 때문에 호화 반응이 적게 일어나는 밥을 이제 결국 쓴다는 거죠. 이렇게 볶음밥의 세계에서는 전기보온밥솥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볶음밥 소믈리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필히 전기보온밥솥을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비슷하게 이제 압력이 거의 걸리지 않는 냄비밥 형식으로 밥을 준비하셔도 상관없고요. 실제로 중식 조리 기능사 실기에서는 이제 볶음밥용 밥을 냄비밥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90% 이상의 학생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압력밥솥으로는 어떻게 하면 볶음밥용 밥을 지을 수 있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2번이나 볶음밥용 밥솥은 전기보온 밥솥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압력밥솥을 평범하게 사용하면 뭘 하든 간에 과한 호화 반응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오랜 자취기간 중에 대부분 압력밥솥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나름 이제 볶음밥을 위한 길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방법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개 정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방법들이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매우 이율배반적이에요. 투자값이 안 나와요. 내 인건비가 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추천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제 압력밥솥 들고 있는 거 버리고 볶음밥을 위해서 전기보온밥솥을 산다면 저 같은 영상을 찍겠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방법들이 딱히 추천은 되지 않더라도 제가 알아낸 것들이니까 압력밥솥을 가지고 계신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3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압력밥솥을 이용한 첫 번째 방법은 쌀을 찌는 방법입니다. 꽤나 유명한 중식 요리 채널인 Chinese Cooking Demystified 에서는 볶음밥용 쌀을 짓는데 쌀을 쪄서 취사하는 방식이 이제 골든 스탠다드, 예전부터 쓰이던 전통 방식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채널도 상당히 믿을 만한 곳이거든요. 어쨌든 그 채널에서는 진짜 찜기로 찌거든요, 밥을. 근데 이거를 그냥 압력밥솥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식은 먼저 씻은 쌀을 삶아야 합니다. 이건 전통 방식에도 있는 과정인데 압력밥솥으로 생쌀을 찌면 취사 시간 안에 쌀이 다 안 익습니다. 그래서 미리 쌀을 삶아서 이제 헤드스타트를 가지고 이후에 다 쪘을 때 쌀이 충분히 익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끓는 물에 씻은 쌀을 넣고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삶으면 되는데 삶는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4분 30초가 딱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쌀의 종류, 밥솥의 종류, 뭐 최신식이냐 구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분에서 5분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그 이하 보고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과정은 삶은 쌀을 이제 체에 받쳐서 물을 빼주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 삶은 쌀이지만 아직 거의 안 익은 상태인 게 좀 보일 거예요. 약간의 수분도 날아가게 어디 받쳐놓은 채 5분 내외로 물을 빼주면 됩니다. 세 번째 과정은 찜기에 쌀을 넣고 취사하기입니다. 세팅은 간단한데 일단 스텐 찜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압력밥솥 내솥에 스텐 찜반을 넣고 물을 살짝 밑에만 채우고 그 위에 쌀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주면 김이 올라오는 곳이 다양해지면서 좀 잘 쪄지겠죠.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그리고 이제 취사를 누르면 이제 끝이고요.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분에서 5분 삶은 쌀은 일반 취사 버튼 한번 누르면 취사가 끝나면 다 밥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은 해보시고 밥이 너무 덜 됐다고 하면 그 삶는 시간을 좀 더 늘리시고 밥이 너무 질다 하면 삶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좀 조절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 순서는 밥이 다 됐죠. 그냥 바로 볶음밥에 쓰시면 됩니다. 자료 영상 볼게요. 이거는 취사가 완료된 직후의 상황인데 보면 나름 꼬들꼬들합니다. 특히 윗부분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사해서 찰기가 넘치는 밥이랑은 확연히 다른 거는 당연히 보이실 거고요.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수분을 좀 많이 먹으면서 좀 질척이긴 하지만 뭐 뒤섞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볶음밥에 그냥 바로 넣었고요. 이렇게 그냥 볶으면 그냥 5분 내외로 적당히 볶이고 보시면 이제 찰기가 거의 안 느껴지고 잘 볶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무난한 볶음밥이 완성된 걸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쌀을 찌는 방식에 대한 정리랑 피드백입니다. 쌀을 삶은 후 찌는 방식은 제가 압력밥솥으로 해본 수많은 방법 중에 가장 이상적인 볶음밥용 밥에 가깝게 나옵니다. 호화 반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게 생기니까 그럴 거고요. 이 이외에는 전부 단점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스텐진반이 필요하죠. 이것도 이제 구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가 쌀을 삶는 거잖아요. 그럼 삶는 김에 그냥 냄비밥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게 또 나을 수도 있죠. 더 나중에 쌀을 삶고 나서는 이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잖아요. 근데 어차피 찔 건데 굳이 이 과정이 또 필요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볶음밥용 밥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볶음밥이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릴 거냐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압력밥솥을 이용한 두 번째 방법은 식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선 실험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이상적이라는 선분기를 이용한 그 식히는 방식도 결국은 밥에 찰기가 너무 많아서 분리가 잘 될 때까지 볶으면 이제 너무 말라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밥을 식히게 되면 호화된 전분이 다시 재결정화가 되고 분리가 좀 더 잘 된다는 그런 이론적인 말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잘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냉장고에 식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혀서 호화된 전분이 다시 재결정화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수분이 날아가는 현상이랑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호화가 된 전분이 어느 정도 굳으면서 또 수분은 그렇게 많이 안 날아간 상태를 찾아야 될 텐데, 냉장고에 식히든 뭘 어떻게 식히든 간에 그게 찾는 게 매우 힘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냉장고를 이용해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식혀봤는데 한 번도 뭐 진짜 만족하는 결과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다만 이 방법이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볶음밥용 밥을 짓는 데는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인 건 확실해요. 그 결과가 딱히 좋다고 말하긴 힘들어도 말이죠. 이 밥은 압력밥솥으로 지은 밥을 랩에 구멍을 뚫고 용기에 보관해서 냉장고에서 8시간 놔둔 밥입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도 보시면 여전히 끈적함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볶는 걸 좀 보여드리면, 이 밥 역시 이제 앞서 보여드린 선풍기 밥처럼 그냥 다 볶으니까 너무 말라있는 볶음밥이 됩니다. 볶음밥을 볶으면 필연적으로 수분이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른 밥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나 어떤 방식으로 식히던 간에 항상 문제가 될 거예요. 너무 마른 볶음밥이 될 거고, 마르지 않게 이제 빠르게 볶아낸다 하면 밥이 그냥 떡지는 그런 볶음밥이 될 겁니다. 생긴 건 멀쩡해요. 그거는 뭐 생긴 건 맛있게 생겼죠. 네, 정리랑 피드백입니다. 압력밥솥 밥을 식히는 걸로는 고슬함과 수분감을 동시에 만족하는 밥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식히는 과정 중에 밥이 마르는 현상이랑 밥이 식는 현상, 그러니까 호화 반응이 다시 굳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좁은 윈도우를 맞추는 게 되게 힘들 거고, 쌀의 종류, 냉장고 안의 환경, 뭐 담는 용기, 이거를 랩에 씌우냐 마냐, 랩에 구멍을 뚫냐 마냐, 이런 게 다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엄청난 경험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볶음밥용 밥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좀 내려놓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밥 좀 식힌 다음에 쓰겠다 하면 되지만, 이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마른 볶음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김치볶음밥이나 소스가 곁들여지는 볶음밥처럼 수분감이 외부에서 더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볶음밥용 밥을 지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약간 말라져 있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압력밥솥을 이용한 세 번째 방법은 다 된 밥을 씻는 방법입니다. 외국 유튜브에서 어떤 요리사가 볶음밥용 밥을 준비할 때 취사가 다 된 쌀을 체에 받쳐가지고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유명한 볶음밥 유튜버가 리액션 영상을 찍어가지고 더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이 방식이 저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그 일리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전분의 호화 반응으로 쌀의 겉면에 젤라티네이제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그거를 이제 없앤다는 생각일 거거든요, 아마. 결국 수분감은 많을지라도 끈적이지 않는 밥은 나오겠죠. 분리가 잘 되나 마른 밥은 적어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시도를 많이 해봤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압력밥솥으로 갓 지은 밥이고 되게 끈적끈적하죠. 이 밥을 그냥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됩니다. 살살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면서 하면 밥이 갑자기 확 미끌미끌거리면서 다 분리가 되는 느낌이 손가락 사이에 느껴질 거거든요. 모든 밥알을 다 그렇게 씻어주고 물기를 좀 털어주고 잠시 통에 받쳐가지고 물 좀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후라이팬에 그냥 바로 투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간단하죠.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호화가 된 전분이 다 날아가서 분리는 잘 될지라도 상당히 물기가 많죠. 당연하죠. 그냥 약간 물밥이죠. 찬물에 밥을 말았는데 이제 물 좀 버리고 그냥 볶음밥에 넣었다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는 동안 계속 볶아줘야 돼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날아가긴 날아가거든요. 이 200배속 영상인데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볶아야 되긴 합니다. 제가 인덕션 쓴다 했잖아요. 인덕션으로 제가 볶음밥 제대로 만들면 한 3분에서 5분 걸리는데, 이거는 한 번도 안 쉬고 10분 이상 볶아야지 이제 겨우 완성이 됐고요. 다만 결과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수분감은 일단 무조건 있을 거고 분리도 어느 정도 잘 되는 볶음밥이 됩니다. 네, 정리입니다. 다 된 밥을 물에 씻고 사용하는 방법은 결과는 좀 괜찮은데 좀 많이 오래 걸린다. 조리 과정이. 그리고 포화된 전분을 씻어내는 과정에서 약간 물을 흡수하는지 밥이 좀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식감이 엄청나게 잘 살아있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은 있긴 합니다. 완전 이상적인 볶음밥용 밥이라고 하긴 힘들죠. 그래서 팁은 이제 물로 어차피 씻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볶음밥용 밥을 지을 거면 처음부터 약간 수분을 적게 잡고 밥을 취사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러면 제가 압력밥솥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서머리를 해볼게요. 압력밥솥을 이용해 찌는 방법, 다 된 밥을 식히는 방법, 다 된 밥을 물로 씻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볶음밥에 가장 적합한 밥이 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압력밥솥을 찜기로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전기보온 밥솥에서 간단하게 볶음밥용 밥을 짓는 거에 절대 비할 바가 못 되거든요. 볶음밥 박사학위를 무사히 마치고 싶으시면 서둘러서 전기보온밥솥을 구비하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전기보온밥솥이 좋다고 거의 한 4번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만큼 볶음밥에서 쌀의 중요성을 높게 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부분 드디어 시작인데, 다른 재료들이죠. 두 번째 재료는 기름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계란을 후라이팬에 넣기 전에 두르는 기름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추천하는 기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전에 기름도 간단한 개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름은 오래 볶아도 맛이 변하지 않는 기름을 써야 됩니다. 맛이 변하는 기름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을 볶으면 향이 날아가거나 맛이 좀 변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름이 많진 않지만 어쨌든 피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기름을 고르실 때는 향이 들어간 기름이 웬만하면 낫습니다. 향이라는 거는 파향도 있을 거고 양파향도 있을 거고 다양하죠. 볶음밥은 본인이 특별한 걸 넣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향이 아니면 맛이 계란, 파, 기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용유를 쓰거나 해도 좋지만 결과물이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맛의 레이어를 입힌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향이 있는 기름을 쓰시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것, 기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볶음밥을 볶을 때는 시작하는 기름을 적게 잡으시고 이후에 필요하면 기름을 추가하자라는 겁니다. 한번 볶음밥에 들어가는 기름은 다신 절대 뺄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뺄 수는 없으니까 적게 시작해서 필요하면 더 넣자, 이런 거의 요리하는 사람들의 기본이긴 한데 볶음밥 할 때는 좀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이 볶아보면서 느낀 건데, 기름을 여러 번 나눠서 넣게 되면 그냥 처음에 기름 왕창 넣는 것보다 나중에 조금씩 기름을 넣는 게
훨씬 더 결과물에 바발 코팅이 더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름을 100 넣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기름을 10, 20, 10, 20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한 50만 넣어도 처음에 100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물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아마 초장에 기름을 많이 넣게 되면 그 계란이나 이런 게 많이 흡수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경험상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한 번만 해보셔도 확실히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기름들을 말씀드릴 건데 아까 향이 있는 기름이 낫다고 했죠. 저는 거의 라드만 씁니다. 고소한 돼지기름 향 때문에 쓰는데 이게 취향을 좀 탑니다. 그 돼지 냄새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최근에는 버크셔 K 품종으로 만든 라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아서 그렇게 뭐 향도 거부감 있는 향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다른 기름으로는 향미유라고 해서 요즘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기름들이 있죠. 파기름, 뭐 불향기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추천합니다. 왜냐면 향미유를 직접 만드는 방법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진짜 만들기 귀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파기름 만드는 거, 파기름 그냥 식용유에 뭐 좀 볶으면 된다라 생각하지만 실제 파기름은 1시간 이상 투자해야지 제대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쳤다고 집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품을 사는 게 낫고요. 근데 그 아까 제가 잠시 그 불향기름도 언급했는데 불향기름 아니면 고추기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좀 색깔이 있는 그런 기름들은 그 볶음밥의 맛을 확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완전 지배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름은 다른 기름이랑 섞어 쓰시거나 좀 소량 쓰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자, 기름은 이까지 하고요. 다음 재료군은 고명. 볶음밥에 넣는 재료를 말하는 건데 고명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계란부터 설명을 할게요. 계란은 여러분들이 볶음밥 재료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하이엔드를 사야 되는 재료입니다. 딴 건 다 마트 가서 잡히는 거 다 사도 되는데 계란은 좀 좋은 거 사야 돼요. 왜냐면 볶음밥의 맛은 그리고 향은 기름, 계란, 파에서 나온다고 했죠. 근데 계란은 비린내가 나면 조금 많이 거슬려요. 그래서 좋은 걸 안 사도 되니까 최대한 신선한 계란을 사도록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즘은 뭐 계란이 뭐 유기농 계란이니 아니면 뭐 자유방목이니 뭐 인싸닥이 나왔다 해가지고 비싼 계란들 있잖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선한 걸 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계란을 푸냐 마냐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사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계란을 안 풀고 볶은 거거든요. 안 풀고 볶으면 대부분의 흰자와 노른자가 당연히 따로 볶아질 거잖아요. 흰자는 조리가 되면 될수록 수분을 다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단해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요리 좀 해보셨으면 알고 계실 건데 나쁘게 말하면 좀 고무 같은 질감이 되거든요. 흰자는. 그래서 볶음밥을 나중에 먹을 때 식감의 뭐 다양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볶음밥에 어울리는 식감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다 섞어서 계란을 풀어서 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고무 같은 질감은 적어도 느껴지진 않거든요. 다음 재료는 파입니다. 그 중식 볶음밥의 삼신기가 계란, 파, 기름인데 이 중에서 파가 최약체긴 해요.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없으면 허전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무조건 쓰고요. 파는 진짜 아무거나 쓰면 돼요. 냉동된 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파를 사서 직접 손질하면 본인이 크기나 두께를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죠. 그리고 파의 흰 부분을 쓸지 초록 부분을 쓸지는 또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 색깔에 대해서 먼저 좀 말을 하자면 파 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는 거는 흰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조금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 난다고 이제 요리 이론적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그 향을 떠나서 식감이 있잖아요. 좀 질긴 건 싫어해서 좀 흰색 부분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흰색이 확실히 야들야들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초록색이 너무 부족하면 사실 이 사진을 보듯이 좀 볶음밥 계란이랑 파가 색깔이 구분이 안 되면서 그 밍밍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주얼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본인 취향이랑 식감의 취향 그리고 비주얼에 대한 취향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마음에 드는 걸 찾도록 합시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점이 한 개 있는데
가끔 대파 중에 두꺼운 대파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제일 얇아야 하는 이 초록색 부분이 고무호수처럼 빵빵하게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 사진 증거가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딱 봐도 이상하게 생겼죠, 파가. 저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얇게 썬다고 썰어서 했는데 이게 딱 봐도 아삭아삭할 것 같잖아요. 진짜 아삭아삭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볶아도 이 아삭함이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볶음밥을 먹는데 막 사각사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파에 꼽히는 거랑 약간 상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대파를 구매하셔서 손질을 할 때 이렇게 빵빵한 대파 보이시면 그냥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쓸 데가 없어요. 계란, 파 이외의 고명은 사용하고 싶은 걸 쓰시면 됩니다. 야채뿐만 아니라 닭, 돼지 등등 고기류도 잘만 사용하면 볶음밥에 아주 훌륭하게 어울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제가 고명 쪽에 대해서 꼭 신경 쓰는 게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오래 볶아도 되는 고명을 쓰자는 겁니다. 오래 볶으면 안 되는 재료가 뭐가 있나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고명으로는 감자랑 닭가슴살이 있어요. 닭가슴살 같은 거는 볶으면 퍽퍽해지잖아요. 그래서 볶고 나서 이제 따로 빼놓고 나중에 볶음밥에 다시 합치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해야 돼서 저는 잘 쓰진 않고요. 다르게 닭다리살 같은 경우는 그 오버쿡이 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그냥 볶아도 괜찮은 편이라서, 쓸 거면 그런 닭다리살 같은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감자 같은 경우는 볶으면 미세하게 으깨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전체적인 볶음밥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잘자잘한 그 감자 알갱이 질감이 볶음밥 전체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볶음밥 야채 믹스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거의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이 야채 믹스들은 대부분 다 그 감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마음에 드는 믹스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고명은 뭐냐 하면, 아까 닭다리살 예시로 든 것처럼 오래 볶아도 되는 것들, 그 중에서 제가 즐겨 쓰는 거는 당근이랑 표고버섯이에요. 이것들을 깍둑 썰어서 볶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무리 볶아도 크기만 약간 줄고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명에 쓰기 되게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닭다리살이나 비계 많은 돼지고기 같은 것도 비슷한 이유로 고명에 되게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재료 파트의 마지막이자 실제 이론적인 부분의 또 마지막인 간 파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말할 게 많은 부분인데, 소금이나 간장 등 간을 맞출 때 쓰는 재료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파트라 생각하시면 되고, 간도 기본적인 건 비슷해요. 본인이 넣고 싶은 걸 쓰면 되는데, 우리가 노리는 볶음밥은 소스가 필요 없는 볶음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은 절대 싱거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든 글루탐산, 우리가 흔히 MSG로 챙겨 넣는 글루탐산을 어느 정도는 넣는 게 좋아요. 제가 실제로 되게 좋아하는 중국집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볶음밥을 시켜서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사장님, 그러니까 주방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자기는 볶음밥에 미원을 일체 넣지 않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볶음밥 맛이 어떻냐 하면 좀 슴슴해요. 진짜 약간 간이 안 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더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니었어요. 소스 없이 은은한 향으로 승부 보는 볶음밥은 어느 정도 감칠맛의 보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을 위한 재료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카테고리를 나눠야 돼요. 첫째로는 보통 순전히 간을 하는 게 주 목적인 카테고리, 두 번째는 그 다음 감칠맛을 더해주는 게 주 목적인 조미료 카테고리가 있는데, 간이 목적인 카테고리들의 대표는 소금 그리고 간장이 있죠. 물론 간장도 감칠맛이 있는 건 맞지만, 조미료 카테고리 같은 거는 여기가 여러분들이 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볶음밥 맛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흔한 재료들이 있죠. 여기서 미원, 다시다, 굴소스, 피시소스 등등. 근데 이렇게 많다고 해서 다 써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볶음밥 중 한 개는 소금이랑 미원만 쓰는 볶음밥이에요. 생각보다 미원을 사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대부분 뭐
다시다를 쓰거나 미원을 베이스로 한 다른 조미료 제품들을 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미원만 써도 충분히 맛있는 볶음밥이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끊임없이 조미료 시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많이 써봤으니까 몇 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은 굴소스는 이제 굴 함량이 높은 소스, 프리미엄 굴소스라 해서 있긴 한데, 딱히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굴소스가 생각보다 비려요. 근데 그 피시 소스 있잖아요. 피시 소스는 더 비리거든요. 근데 피시 소스는 볶으면 비린 맛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피시 소스를 굴소스보다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혼다시도 유명한 조미료죠. 혼다시는 써봤는데 별로 안 어울려요.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써본 것들은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돈코츠 액기스, 돈코츠 라면에 쓰이는 액기스 이런 것도 넣어봤고, 이것도 실제로는 라드랑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로 구매한, 외국에서는 이런 거 좀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볶음밥 파우더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일 꽂힌 조미료는 토리가라 스프라는 건데, 이게 닭껍질 육수 분말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 건데, 이게 말만 들어도 엄청 맛있게 들리죠. 실제로 볶음밥에 넣으면 진짜 좋아요. 진짜 기가 막히고, 여담으로 소금이랑 섞어가지고 삼겹살 찍어 먹으면 그것도 완전 극락입니다. 또 써본 거는 뭐 외국에 파는 볶음용 소스 이래가지고 스털 프라이 소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랬고요. 어쨌든 그냥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미원이 정말 손색이 없는 조미료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창의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감칠맛을 위한 조미료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볶음밥 머리가 커졌다고 생각이 드시면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시도로는 뭐 조개 다시다나 멸치 다시다 이런 마이너 다시다류를 또 실험해보고 싶고, 아니면 일본엔 조미료 진짜 많거든요. 일본 조미료도 몇 개 또 해보고 싶긴 하네요. 이거는 또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한 질문이에요. 엑소 소스 되게 유명하죠. 볶음밥에 거의 막 치트키 막 이렇게 알려진 것 같던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엑소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를 아직 안 한 카테고리긴 해요. 사실 약간 숨겨놓은 카테고리인데, 이 카테고리는 바로 맛을 위한 재료 카테고리입니다. 엑소 소스나 아니면 라오감마 같이 매우 강한 향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볶음밥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엑소 볶음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볶음밥의 맛의 향방을 결정짓는 그런 강한 녀석들이 들어간 그런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인생처럼 볶음밥에는 쉬운 길이 없습니다. 넣기만 하면 개 맛있어진다, 이런 만능 재료, 맞는 양념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개인 취향을 탑니다. 아까 질문 들어온 엑소 소스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비려요. 이게 말린 관자 들어가 있어가지고. 라오감마도 좀 여러 종류 써봤는데, 이것도 그냥 전부 일회성으로, 그냥 기믹성으로 써볼 만한 그런 맛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 카테고리에서 유명한 양념으로는 게살볶음밥용 페이스트가 있죠. 이거는 써보신 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게 껍질 가루가 씹힙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거슬려가지고 다시는 쓸 생각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강한 양념들은 어느 정도 볶음밥에 통달한 뒤에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뭐 실험하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좀 본인이 딱 봐도 난 이거에 꽂힐 것 같다라는 양념이 있으면 당연히 시도를 해봐야겠죠. 다만 이런 양념을 베이스로 실력을 쌓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막 맨날 엑소소스 써가지고 볶음밥을 만들면 나중엔 다른 볶음밥은 별로겠죠. 간파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간 맞출 때 조미료만으로는 하지 마세요. 미원만으로 간을 맞춘 사람 당연히 없겠지만, 이제 미원이랑 소금이 같이 들어간 제품들 있잖아요. 뭐 다시다, 맛소금, 이런 것들로만 간을 절대로 맞추지는 마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인 간을 위한 재료, 그러니까 소금이랑 간장 같은 걸로 먼저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 조미료를 들어가야 돼요. 그냥 생 조미료로 간을 해도 되긴 하지만, 이러면 나중에 먹을 때 약간 티가 납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운 맛, 너무 감칠맛에 치중한 맛, 그런 맛이 좀 날 수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소금이랑 간장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미료는 막타용으로만 쓰시는 걸 권유드릴게요. 번외로 간 파트에서 진짜 마지막 후추랑 설탕을 말하고 싶은데, 일단 후추는 저는 웬만하면 넣어요. 볶음밥에 후추 안 넣는 중국집도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후추 뭐 좋아해서 넣는 편이고요. 후추 같은 경우는 그 계란 비린내를 진짜 잘 잡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쓰는 계란이 그렇게 딱히 신선하지 않다 하면 후추는 웬만하면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설탕은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일단 웬만하면 요리에는 단맛은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볶음밥에 설탕을 넣는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볶음밥은 설탕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굳이 넣지 마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론적인 부분은 끝난 것 같고요. 다음 순서는 제가 이때까지 망라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실제로 볶음밥을 볶는 영상이랑 함께 보시면서 저의 사족, 그러니까 코멘터리를 들으시면서 한번 영상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곧 보여드릴 볶음밥의 재료들입니다. 밥부터 설명드리자면, 당연히 전기보온밥솥을 쓴 밥이고요. 꺼낸 지 5분 채 안 된 밥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제가 쌀 종류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쌀은 신동진 쌀이라고 밥알이 좀 큼직큼직한 게 특징인 그런 쌀입니다. 그래서 약간 식감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다음에는 다른 쌀로 넘어가지 싶어요. 최근에는 쌀의 아밀로스 함량이 밥의 꼬들함이랑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어디서 봐가지고 다음에는 좀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쌀을 써볼까 싶기도 해요. 근데 잠깐 검색해봤는데 그렇게 막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밥은 그렇고요. 기름은 또 제가 기름은 라드를 쓸 겁니다. 야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제가 파만 쓰는데, 그냥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니까 귀찮지만 당근까지 준비를 했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잘게 써서 준비를 해야지 가정집 화력에서도 나중에 볶음밥이 완성이 되었을 때 당근이 너무 아삭아삭하지 않을 겁니다. 후추도 쓸 거고요. 그렇게 많이 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노란색이 토리가라스프, 아까 말씀드린 닭껍질 육수 분말인데, 이번 볶음밥에 간에서 MSG 담당을 해줄 겁니다. 자, 볶음밥 시작했고요. 라드를 넣은 상태입니다. 라드가 녹고 있네요. 팬의 화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가장 높은 화력을 써요. 지금 보면 9라고 돼 있죠. 가장 높은 화력을 쓰려고 하고, 거의 웬만한 가정집 화력에서는 그 화력이 너무 부담된다 싶을 정도로 높은 건 없을 거예요. 미숙하시면 당연히 좀 낮은 온도부터 시작하시고, 근데 이제 웬만해서 계속 뒤섞는 볶음밥 같은 요리에서는 뭐가 타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 기름은 언제까지 데펴야 되냐 하면, 보통은 저는 발연점까지는 데핍니다. 제이 켄지 로페즈 알트의 책 더 웍에서도 볶음밥을 요리할 때는 최대한 높은 온도를 써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유를 높은 온도에서 딱 쌀을 넣어야지 쌀 겉면이 익으면서 안에 있는 수분을 배출을 안 한다. 만약에 수분을 배출해버리면 이게 볶아지는 게 아니라 쪄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열로 해서 쌀의 표면을 확 익혀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제가 최대한 높은 온도를 쓰는 이유는 그냥 빠르게 볶고 싶어서,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볶음밥을 완성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라드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일반 식용유보다 낮아가지고 한 160, 170도에서도 연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연기 나고 좀 있다가 바로 계란물을 투하를 하고요. 계란도 보시면 다 푼 상태에서 이제 넣었죠. 그리고 계란이 채 익기 전에 이제 밥을 넣어 주셔야지 밥알 코팅이 약간 잘 되면서 밥알 전체적으로 노란빛을 잘 띠게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뭐 황금볶음밥 해가지고 유명한 레시피들에서도 비슷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계란을 넣고 이렇게 그냥 비비면 됩니다. 보시면 전기보온밥솥을 썼기 때문에 호화 반응이 잘 안 된 밥이라서, 그러니까 찰기가 적어서 그냥 숟가락질 몇 번에 바로바로 분리가 되는 게 보여질 거고요. 어느 정도 볶다가 소금을 넣어줄 겁니다. 제가 간의 베이스를 먼저 잡고 시작해라고 했죠. 간장이랑 소금. 간장 같은 경우는 뭐 팬에 약간 눌러붙게, 그러니까 약간 태우면서 하면 불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불맛 안 납니다. 그냥 태운 간장만 나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미미하게 나서 저는 즐겨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 볶음밥에서는 소금으로 이제 맞출 거고,
계란에 밥 넣고 소금 넣었죠. 이제 곧 야채를 넣을 겁니다. 야채 같은 경우는 언제 넣어야 된다 이런 타이밍을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소금 넣고 대충 그 다음에 넣습니다. 그 야채 수분 때문에 소금이 약간 더 녹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끔씩 진짜 마른 볶음밥에서는 소금이 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야채 소금을 넣고 야채를 넣는 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방지된다고 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라드를 두 번째 라드를 넣죠. 기름을 추가하죠. 원래 이 라드도 그냥 초장부터 다 넣을 수 있었지만 제가 기름 파트에서 말했다시피 기름은 그냥 나눠서 넣는 게 나중에 밥알 코팅이 훨씬 더 잘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한 거 다 넣었고 마지막에 이제 토리가라 스프만 넣어주면 되는데 조금씩 넣으면서 이제 간을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진짜 많이 했던 실수, 과오 중에 한 개가 먹으면서 간을 안 보는 거거든요. 요리하면서 간 보는 게 뭐 귀찮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만큼 또 쉬운 건 없어요. 그냥 주기적으로 간을 보면서 간을 맞추도록 합시다. 그럼 대충 다 됐고요. 그럼 언제까지 볶냐는 경험적으로 익힐 수밖에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 개 그렸어요. 그래프의 Y축은 수분이 날아가는 정도, 그러니까 팬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축은 시간이에요. 보시면 팬을 달구면 온도가 올랐다가 재료를 넣으면 온도가 확 죽겠죠. 그 다음부터는 팬의 온도가 올라가기만 할 겁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당연히 수분이 날아가는 양도 늘어나는데 어느 시점부터 수분이 날아가는 양이 확 늘어나요. 그 약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구간에 진입하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밥이 실시간으로 매우 바짝바짝 마르기 때문에 이 구간 전에 무조건 끝내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는 경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도움이 되는 거는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시식을 해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야채나 이런 것들이 다 익히긴 익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경험적으로 타이밍 보시고 꺼내시면 되고요. 중간에 후추도 넣어주고요. 후추는 넣는 타이밍에 따라서 그 최종적으로 후추 향이 많이 느껴지냐 아니면 적게 느껴지냐가 바뀌는데 그거는 그냥 크게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넣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넣으면 넣을수록 향이 강합니다. 이제 완성품을 볼게요. 그냥 고슬고슬 잘 볶여져 있고,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분감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름을 양껏 못 넣었거든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근데 다음엔 만약에 다이어트나 이런 게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면 기름을 아까 넣은 라드에 한 1.5배 내지 2배를 더 넣었을 거예요. 기름 코팅이 확실히 잘 돼야지 볶음밥이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리 도구는 코팅된 깊은 펜을 쓰고 그냥 긴 나무 수저를 씁시다. 쌀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지만 취사는 꼭 전기보온밥솥으로 합시다. 기름은 식용유도 좋지만 향 있는 기름이 낫다. 고명은 오래 볶아도 되는 걸 씁시다. 간은 간간하게 하고 MSG는 웬만하면 보충하도록 합시다. 이러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강의 영상을 또 찍어보고 싶은데 주제가 뭐일지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